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사업을 하는 63세 남성입니다. 누구나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저 역시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극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저 아이들도 저희 부부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편안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1987년에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지만 그때까지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동료가 소개를 해주어서 전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 부인은 저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예쁜 얼굴에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고 눈에 뭐가 씌어진 사람처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전 부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냥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혼 후 2년 정도 후에 딸을 출산했는데 그때부터 아내는 돈이 부족하다면서 항상 툴툴거렸어요. 당시 27평에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에 살았고 남들보다 적지 않은 월급을 매달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음에도 큰 집과 많은 돈 타령을 하곤 했죠.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행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결혼 생활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의 매일을 백화점을 다니며 아기 옷이며 아이 용품들을 사오더라고요.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해준다면서 말이죠. 물론 아내를 좋게 타이르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또 백화점 가서 쇼핑한 거야? 당신 정말 내가 무슨 재벌 2세라도 되는 줄 알아?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에 대해 한 소리를 하면 되려 아내는 다른 집은 다 이렇게 키운다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아이의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를 부자들만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는 항상 돈이 모자란다며 저에게 뭐라 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던 저도 감정이 상하는 날이 많아졌고 조금씩 아내와 제 사이가 멀어지고 있었죠. 심지어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로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다며 자신도 자신의 삶을 찾고 싶다면서 말이죠. 아직 부모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초등학생 딸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혼자 밥을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 꽉 막힌 사람은 아니기에 아내가 외출하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혼자 점심을 챙겨 먹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고 아내의 외출 빈도도 너무 잦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의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제 눈이 뒤집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후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던 저에게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있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죠. 그날 아이와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았더니 엄마는 항상 아빠가 집에 오기 1시간쯤 전에 집에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지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외도의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간통죄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딸아이의 엄마를 제 손으로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차마 딸을 범죄자의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람 피운 것을 용서할 수는 없어서 간통으로 신고를 하는 대신 제법 많은 양의 위자료와 친권을 받고 조용히 이혼하게 되었죠. 물론 남자 혼자 여자아이를 키우기가 쉽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저는 아내와 이혼하기 2년 전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이혼 당시 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아 매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평일에 집안일과 아이를 챙겨주시는 분을 고용하여 아이에게 있을 엄마의 빈자리를 메꿔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주말이나 일을 쉬는 날에도 아이와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곤 했죠. 이혼 초반에는 아이가 엄마를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제가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를 아이에게 잘 설명해 주니 곧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혼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것보다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해 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는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다 딸이기도 하니 다시 전부인과 합치라는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런 저를 가만히 두고 보진 못하셨죠. 현철아, 수연이를 봐서라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 생활하는 게 어떻겠니? 아휴, 나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어린 것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겠니? 엄마가 좋은 사람이랑 선자리 마련할 테니 한번 나가봐.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급하게 수연이를 키워줄 여자를 찾는 것보다는 2번 다시 이혼하지 않고 평생을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없는 생활에 적응했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후에도 어머니는 몇 번 더 같은 권유를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얼마간은 일과 아이에게 시간을 쏟으며 살았죠. 그런데 굳이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도 저도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쯤 간단한 작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채용을 했는데 그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죠.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회사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을 1차적으로 점검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렇게 그녀와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당시는 인터넷보다는 지역 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내 사람을 뽑던 시절이라 저희 역시 구인 광고를 내보냈고 면접에서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력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직접 마주한 채로 이력서를 볼 수밖에 없었죠. 차분한 인상의 그녀는 이력서를 대충 살펴보니 원하는 연령은 맞는데 조금 걸리는 것이 남편은 없고 7살 난 아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력서를 미리 보고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면접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면전에서 이력서를 보고 있으니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김지연 씨 아이를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일하는 동안 아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아이 때문에 종종 조퇴나 결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실례되는 줄 알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면접에서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일을 한다 하면 그녀의 상황이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가까이 사는 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해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그녀는 별다른 내색 없이 차분히 대답을 하더군요. 사실 건품을 하는 일은 섬세함을 필요로 했기에 남자보다 3, 40대 여성을 선호했던 저는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채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그녀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했습니다. 첫 일주일 정도는 일하는 것에 헤매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일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몇 달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과 확실히 차별이 되었죠. 오죽하면 건품을 관리하던 부장님까지도 매의 눈이라며 그녀의 칭찬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까지 잡아내다 보니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이 올라갔고 회사의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업계에서 저희 제품은 믿고 구매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올라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그녀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언니가 하루 종일 아이를 봐줘서 제가 빨리 가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럼 다음에 따로 식사를 한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상당히 기품 있고 신중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함도 느껴졌죠.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아이가 4살 때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같은 처지의 그녀에게 동질감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이 넉넉해서 그런 쪽으로 부담스럽진 않았지만 그녀는 형편이 많이 힘든 것 같았거든요. 딱 한 번의 점심 식사였지만 저에게는 여운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주말에 아이와 외식을 하러 나갈 때면 자꾸 김지연 씨 생각이 나더군요. 아마 식사 이후로 그녀에 대한 감정이 관심에서 이성에 대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녀에게 점심을 먹자고 권했고 일부러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었죠. 하루는 함께 갈비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갈비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흐려지더군요. 아, 왜 그래요? 뭐가 이상한가요? 아, 아니에요. 잠시 딴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했지만 저는 그녀가 방금 아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떠오르는 건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테니까요. 그 모습이 뇌리에 남은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고기 먹으러 갈까요?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하하,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주말마다 아이와 외식을 하거든요. 가끔은 다른 가족들하고도 식사하는데 이번에는 지연 씨 가족을 초대하는 것뿐이에요. 아무래도 또래 아이가 있으면 딸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그녀에게 별거 아니라는 듯 말을 했더니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온 기색이 역력하던 그녀는 지연 씨의 아들과 제 딸아이가 잘 어울리고 음식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주말이면 자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연 씨와 가까워진 저는 지연 씨와 재혼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초혼보다 재혼이 더 힘들다고들 하더니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한쪽의 재산이 많으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돈 보고 여자가 접근한 것이다. 계모는 계모일 뿐이다. 심지어 애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제 딸만 찬밥 신세가 될 거다는 등 축복은커녕 저와 지연 씨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들만 하더군요. 심지어 아무나 괜찮으니 빨리 재혼을 하라고 노래를 부르셨던 어머니까지도 지연 씨에 대해 듣더니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연 씨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지연 씨를 많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12살이 되던 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함께 살아보니 역시나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처음에는 같이 사는 것에 조금 서먹해하던 딸아이도
점점 엄마와 동생에게는 마음을 열더군요. 그리고 수연이가 엄마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죠. 재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13살이 된 딸이 초경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당황해하는 수연이에게 이제 어른이 되었다며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는 침착하게 여성용품 사용법 등을 알려주었죠. 만약 저만 있었다면 허둥대면서 그냥 지나쳐버렸을 텐데 아내 덕에 딸을 위한 작은 파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경을 시작하고 6학년이 된 딸은 사춘기가 왔는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저는 딸이 엇나가려는 것 같아 훈육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는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같이 화장품을 사러 가서 좋은 제품을 고르는 방법과 화장 후 세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또한 아이의 감정이 너를 뛸 때면 노래방에 데리고 가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무엇이 그리 불만인지 집에서 욕설을 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럴 때면 아내는 아이에게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수연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말투를 본단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라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지금 하는 행동이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는 건 엄마도 알아.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수연이는 똑똑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늘 엄마가 한 말을 한 번씩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알았지? 그런 식으로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사춘기 아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서 상담했고 아내는 딸의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보다 엄마를 더 따르는 것 같아서 섭섭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내 덕분에 딸아이의 사춘기는 잘 넘겼지만 이번에는 민성이가 문제더군요. 수연이의 사춘기가 끝나자마자 아들의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내는 아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 같은데 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민성이에게 기본적으로 챙겨줄 것만 챙겨주고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별 대꾸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서는 것이 좋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친아빠가 아니다 하는 식의 괜한 분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여보, 민성이한테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굴어? 수연이는 잘 챙겨줬잖아.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민성이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도 수연이한테 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 수연이가 사춘기일 때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까지 옆에서 세세하게 알려줬잖아. 내가 민성이랑 얘기를 좀 해볼까? 아직이요. 지금 민성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는 아들이 혼자 깨우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걱정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즈음 중학교를 들어간 아들은 집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않고 때로는 집에 아주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지 태연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만 애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이 언젠가부터 예전에 착한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 민성이랑 이야기 좀 했어? 요즘 민성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된 거겠죠. 아내는 그냥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성이는 혼자만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착한 아들이 되었죠. 그 덕분인지 아내의 기분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수연이가 참 착해요. 너무 고마워서 하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수연이가 민성이를 타이른 듯 했습니다. 그날도 민성이는 집 앞 놀이터에서 밤 늦게까지 혼자 있었는데 마침 학원을 마친 수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민성이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뜸 누나가 미안하다고 한 것이죠. 아들은 누나가 뭐가 미안하냐고 했고, 딸은 그런 민성이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서 엄마가 날 더 챙기는 거야. 그래서 민성이 너한테 미안해. 근데 난 네가 제일 부러워. 엄마가 친엄마라서. 누나는 아빠 있잖아. 넌 엄마가 있어서 모르지? 아빠는 엄마처럼 못해줘. 난 누나한테 친아빠 있어서 좋겠는데.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다 가족인데. 너도 아빠가 있는 거고 나도 엄마가 있는 거야. 게다가 넌 내 동생이고 난 네 누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누나가 더 잘해줄게. 앞으로 엄마 속썩이지 말자. 민성이는 누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엄마를 새아빠나 누나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는 건 알게 되었다고 했다네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길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그런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중 아내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번씩 늦지막이 어딘가를 갔다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있던 일은 아니었지만 워낙 잘 나가지 않는 아내였기에 늦은 외출을 하는 날이면 이상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처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테죠. 그날도 가끔 있는 아내의 저녁 외출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있어 저와 둘이 저녁을 먹었는데 식사 후 정리를 마친 아내가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어디가? 민성이 데리러 갔다 올게요. 아니, 다 큰 민성이를 왜? 이 시간에 혼자 가면 위험해. 같이 가. 아내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 몰래 뒤쫓아갔어요. 쫓아가는 내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마음이 초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내는 아들이 다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저 역시 그 택시를 쫓았습니다. 10여 분을 달려 아내가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처형의 집이더군요. 이 시간에 굳이 처형의 집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궁금했지만 우선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20분 정도 기다려도 나올 생각, 기미가 없어서 저는 처형집의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처형은 저를 보고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형의 모습이 더 의심스러워서 처형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형 집에서 민성이 친아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아내는 당황했고 저는 미행까지 해서 이곳으로 온 제 자신이 창피해졌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사에 참여를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성이 아빠 제삿날이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 수연이한테도 당신한테도 미안해서요. 어떻게 내가 민성이 아빠 제사까지 지내고 싶다고 해요? 그런 말이 어딨어. 내년부터는 집에서 같이 지내자.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아내는 고맙다고 했고 그날 이후부터 민성이 친아버지 제사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성이 친아버지의 제사 정도는 10번이고 1000번이고 해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디자이너가 꾸미던 딸아이는 엄마의 뒷바라지 덕에 무사히 미대에 들어갔고 4학년이 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민성이 의사도 궁금해졌고 아들을 불러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 전 외국에서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회계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직 고3이던 민성이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이미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목표가 있으니 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아빠가 도와줄게. 곧잘 공부를 잘하던 아들은 무사히 서울의 명문대 회계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도 좀 즐기라고 말도 해보았지만 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할 게 많다면서 항상 공부를 하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놀던 제 대학생 시절이 떠올라 그런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들에게 회사의 회계 내용을 대충 검토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사실 부탁이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저만의 응원 방법이었죠. 처음엔 제가 볼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들을 주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지 더 복잡한 다른 것들도 보여달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아들이 기특하기만 했죠. 그렇게 아들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에게 몇 가지 서류를 건네주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죠. 이전에는 아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지만 이때는 실제로 도움받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게 회계 파일을 자주 보여주곤 했거든요. 아들은 이번에도 며칠 동안 파일을 들여다보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또 아들이 성장했구나 하는 마음에 착실하게 대답을 해주었죠. 그런데 며칠 뒤 민성이는 저에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회사 제품들은 불량으로 인한 폐기나 분실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5% 정도지. 8% 넘으면 업체에서 컴플레인 하는 거고 10% 넘으면 업체 변경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저한테 주신 서류는 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이 이상한데? 저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여주는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언제나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에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품 수입 송장의 표기에 보면 수량이 이만큼이라고 쓰여 있는데 출고된 것을 전부 따져봤더니 로스율이 20%가 넘는데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저 보라고 주신 건 이제 재고가 없는 제품들 맞죠? 당연히 저는 아들이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니 아들이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로스율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때 계속 거래를 할지 말지 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그 서류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회의를 해서 내부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자체의 내부 감사가 시작되는 동안 아들은 다른 품목에서도 이상 사안을 몇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두고 면밀히 조사했더니 황당하게도 제품 품질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몰래 물건을 빼돌린 것이더라고요. 1차로 검품을 하는 직원들 3명이 멀쩡한 제품을 불량이나 분실로 미리 잡아놓고 물건을 인터넷에서 팔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두 개만 빼돌렸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범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 덕에 빨리 발견을 해서 원가 대비 손실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유통망에서의 제품 신뢰도 문제로 지속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죠. 그 일로 물건을 빼돌리던 직원들은 모두 내보냈고 새로 회사 보안 규정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아들을 크게 칭찬했고 저도 아내도 아직 전문가도 아닌 아들이 해낸 일이 너무 대견하기만 했죠. 이후 그 일을 들은 딸이 연락을 해 민성이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말이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민성이의 의사일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아들은 무사히 졸업을 하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치는 중이죠. 사실 아들에게 회사에 대한 의사를 물었더니 회계사는 수습 기간도 길고 아직 연수도 남았다며 또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남은 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응원할 생각이네요. 사실 아들이 꼭 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아들에게 회사를 경영할 재능이 있어 보여서 권해본 거죠. 저와 아내는 그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살든 앞길을 축복해주고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아내와 재혼한 지 벌써 22년이나 되었네요. 우리 가족이 만나 이 기간 동안 살아보니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한 번 하던 두 번을 하던 모두에게 똑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주위의 편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가족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혹시라도 주변에 재혼한 부부가 있으면 걱정 어린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